부잣집에서 쫓겨난 여자 가상 속받은 권고작 낡은 배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말했죠. 그건 고물이다. 그런데 열흘 뒤 그 배틀 하나로 조선의 비단값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찾기 시작한 건땅도 돈도 아닌 그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설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다리가 짧았죠.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제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날이었어요. 사랑채 대청마루의 일가 친척이 모두 모였습니다. 훈장나리가 유언장을 펼쳤죠. 붓글씨가 또박또박 적힌 종이었습니다. 큰오빠에게는 논 5, 맞이기가 돌아갔어요. 둘째 오빠에게는 밭과 과수원이 주어졌습니다. 셋째 오빠는 한옥 한 채와 쌀 20가마니를 받았죠. 오빠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설빈에게는 뒤채 창고에 배틀 한 대를 준다. 훈장나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틀이라니요. 그것도 창고에 처박힌 낡은 배틀 하나뿐이라니요.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다리로 장가도 못 갈 텐데 딱 맞는 몫이네. 누군가 낮게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오빠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자기 몫을 챙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손톱을 뜯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걸까요? 제가 불구라서 그런 건가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뒤채 창고로 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배틀을 찾았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나무 틀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곳곳이 갈라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거칠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설빈아, 배틀을 꼭 지켜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확 날렸어요. 어둠 속에서 배틀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틀이 삐걱거렸고 배틀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죠. 왜 하필 이것이었을까요? 오빠들에게는 농가 밭과 집을 주면서 왜 저에게는 이 낡은 배틀뿐이었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설빈아, 배틀을 꼭 지켜라.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었죠. 저는 뒤채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구석에 낡은 배틀이 서 있었습니다. 배틀의 나무는 세월에 검게 변했고 날씨를 거는 틀은 삐뚤어져 있었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왜 저에게 이것만 남기신 걸까요? 오빠들에게는 땅과 집을, 저에게는 이 낡은 배틀 하나만을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쥐고 하신 말씀이었죠. 설빈아, 배틀을 꼭 지켜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큰 오라비 태겸이 뒤채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고물상 주인을 데리고 왔죠. 설빈아, 이 배틀 팔기로 했다. 태겸 오라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배틀 앞을 막아섰어요.
오라버니, 이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낡은 배틀 하나 쥐고 뭘 하겠다고. 고물상에 넘기면 은전이라도 되지 않겠냐. 고물상 주인이 배틀을 훑어봤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톡톡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나무가 다 썩었네요. 은전 5냥이면 됩니까? 은전 5냥이라니요. 쌀 한 가마니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태겸 오라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줬소. 당장 가져가시오. 저는 배틀을 붙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물상 주인이 다가왔죠. 그가 배틀을 끌어당겼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태겸 오라비가 차갑게 웃었어요. 여공 주제에 어디 입을 놀리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공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여자였고 불구였고 집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죠. 오라비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때 마을 직조상 윤영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배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어요. 태겸 오라비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죠. 태겸 도령, 그 배틀 제가 사겠습니다. 윤영감이 배틀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틀을 쓰다듬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은전 10량 드리죠. 어떻습니까? 고물상 주인보다 2배나 많은 값이었습니다. 태겸 오라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영감이 왜 그런 값을 부르는지요. 이 배틀은 낡았지만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명공에게서 배워 직접 만든 것이었죠. 틀의 비율이 절묘해서 고운 명주를 짤 수 있었습니다. 윤영감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속셈이었죠.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시죠. 태겸 오라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영감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붓을 적시려는 순간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돌아봤어요. 태겸 오라비의 얼굴이 굳었죠. 설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열흘만 주세요. 그 안에 이 배틀 값어치를 증명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영감이 비웃었어요. 값어치를 증명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명주를 짜겠습니다. 이 배틀로 짠 명주를 장터에 내놓으면 윤영감님이 부르신 값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태겸 오라비가 코웃음 쳤습니다. 명주를 짜. 너 같은 계집애가. 열흘입니다. 그 안에 못하면 배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감이 태겸 오라비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았죠. 태겸 오라비가 팔짱을 꼈습니다. 좋다. 열흘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배틀은 물론이고 내가 쓰는 방까지 내놔야 한다.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방까지 잃으면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흘 안에 명주를 짜야 했죠. 하지만 저는 배를 제대로 짜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웠습니다. 배틀이 그림자 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배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설빈아, 배틀을 꼭 지켜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배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나무 틀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열흘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틀을 지켜야 했죠. 그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나무 틀을 살폈어요.
먼지를 닦아냈죠. 손끝으로 나뭇결을 따라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나무 표면에 미세한 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월의 흔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정한 패턴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새긴 것 같았습니다. 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실을 감는 나무 막대였죠. 그것에도 홈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훑으니 울퉁불퉁했습니다. 이것도 문이었어요. 마치 지도처럼 보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배틀을 닦고 또 닦았어요. 날씨를 거는 틀을 조였습니다. 삐걱거리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배틀 밑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구석을 더듬었죠. 그때 뭔가 걸렸어요. 얇은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 다발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한지였죠. 펼쳐보니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청색 실석 가닥, 백색 실 2가닥, 교차 7번. 비단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손의 힘은 고르게. 왕실 납품 규격, 폭 4자, 길이 8자. 문양 짜는 법이었습니다. 색실을 어떻게 배합하고 비단결을 어떻게 만드는지 적혀 있었어요. 왕실에 납품하던 명주의 규격까지 상세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직접 쓴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걸 일부러 남기신 거였습니다. 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종이를 펼쳐놓고 하나씩 읽었습니다. 밤새 읽었어요. 문양을 그리는 법, 실을 교차하는 순서, 북을 던지는 각도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글을 읽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날들이요. 아버지는 배틀 앞에서 명주를 짰어요. 저는 옆에서 실을 건네드렸죠. 설빈아, 이 무늬를 봐라. 청색과 백색이 만나는 지점이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무늬를 짚으셨어요. 저는 그 무늬를 따라 그렸습니다. 종이에 붓으로 선을 그었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잘한다. 내 손은 무늬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 손이 정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날씨를 걸었어요. 청색 실과 백색 실을 준비했죠. 북에 실을 감았습니다. 북을 던졌어요. 실이 날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교차하는 순서가 손끝에서 펼쳐졌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천천히 무늬가 생겼습니다. 청색과 백색이 만나 작은 꽃이 피어났어요. 구름 모양도 보였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배틀을 짰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늬가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짜던 그 무늬였어요. 왕실에 납품하던 명주의 무늬였죠. 제 손에서 그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배틀에서 일어났어요. 짜놓은 명주를 펼쳐봤습니다. 한 뼘 정도였죠. 아직 많이 부족했어요. 열흘 안에 한 피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게도 길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과 제 손에 기억이 있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북을 들었어요. 날실 사이로 북을 던졌죠. 실이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딸각, 딸각. 배틀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7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명주가 점점 길어졌어요. 무늬도 완성되어 갔죠. 구름 속에 학이 날고 꽃 사이로 나비가 날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이 부족했어요. 청색 실이 다 떨어졌죠. 장터에 가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팔만한 게 없었죠. 그때 어머니의 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저는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장터로 향했어요. 열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배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명주가 거의 완성되었죠. 한 필의 길이었습니다. 무늬도 선명했어요. 마지막 한 줄만 남았습니다. 북을 들었어요. 실을 감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피로가 쌓여 손끝이 저렸어요. 북을 던졌습니다. 실이 날실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이 미끄러졌죠. 손에서 힘이 빠진 거였어요. 북이 날실을 세게 쳤습니다. 장력이 어긋났어요.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죠.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 명주가 찢어졌습니다. 가운데부터 길게 갈라졌어요. 무늬가 일그러졌죠. 구름이 찢겨나갔고 학의 날개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북이 떨어졌어요. 명주를 바라봤죠. 열흘 동안 밤새워 짠 명주였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천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명주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갈라진 틈이 만져졌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겸 오라비가 들어왔어요. 뒤에는 윤 영감과 친척들이 따라왔죠. 10명도 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명주를 보자. 태겸 오라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찢어진 명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윤 영감이 다가와 명주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냐? 윤 영감이 명주를 펼쳐들었어요. 찢어진 틈이 햇빛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찢어졌네. 열흘 동안 뭘 한 거야? 태겸 오라비가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봐라. 고물은 고물이다. 여자가 한다고 될 일이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채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을 줬건만 이 모양이구나. 역시 계집애는 계집애다. 친척 아저씨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영감이 명주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명주가 먼지 속에 떨어졌죠. 약속대로 배틀은 내 것이다. 방도 비워라. 잠깐만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주저앉았죠. 태겸 오라비가 내려다봤습니다. 설빈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알겠느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배틀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바닥에 끌리며 소리를 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명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천을 가슴에 안았어요. 실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웠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명주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에 젖어들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겸 오라비가 돌아봤어요. 오늘 안으로 짐을 싸라. 내가 있을 곳은 이제 없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고 안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찢어진 명주를 바라봤습니다. 무늬가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아름다운 부분이 남아 있었죠. 구름의 한쪽, 학의 몸통, 꽃잎 몇 개. 제가 정말 틀렸을까요? 아버지의 말씀도 헛된 것이었을까요? 배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명주를 펼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따라갔어요. 실이 엉켜 있었습니다. 장력이 어긋나서 터진 거였죠. 문득 아버지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귀요. 실의 장력은 마음과 같다. 조급하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흐트러진다. 마음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마음이 조급했던 거였어요. 열흘 안에 증명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손끝을 흔들었던 거였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고 구석에 배틀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져간다고 했죠. 배틀 앞에 다가갔습니다. 나무를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배틀은 아직 여기 있었어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찢어진 명주를 배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살폈어요. 다시 엮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어요. 배틀 앞에 앉았죠. 손에 북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빈아, 배틀을 꼭 지켜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배틀을 지킨다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배틀 앞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셨죠. 열이 높아서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으셨습니다. 명주를 짜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손이 북을 던지고 실이 날씨를 가로질렀습니다. 설빈아, 이리 와서 봐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배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비단은 눈으로 짜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을 묶어 짜는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마음을 묶어 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비단은 실로 짜는 건데요. 아버지는 천천히 북을 던지셨어요. 한 줄 한 줄 정성스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죠. 무늬가 피어났어요. 매화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다. 병이 나으면 다시 보여드릴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배틀을 짰습니다. 사흘 뒤 명주가 완성됐어요. 아버지는 그걸 장터에 내놓으셨습니다. 높은 값에 팔렸죠. 그 돈으로 약을 샀어요. 어머니는 차츰 나아지셨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셨을 때 아버지는 명주 한 조각을 보여드렸어요. 매화꽃 무늬가 새겨진 작은 조각이었죠. 당신을 생각하며 짰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명주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죠.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 분의 손이 포개진 모습이요. 명주 조각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촛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배틀이 앞에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저는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배틀의 값어치를 증명하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오빠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죠. 그래서 서둘렀어요. 열흘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지길 바라며 한 올 한 올 엮으셨죠. 저는 팔아먹을 물건을 만들려 했습니다. 값을 받을 명주를 짜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찾을 무늬는 생각하지 않았죠.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비단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찢어진 명주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늬를 바라봤어요. 구름과 학과 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무늬만 따라 짰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무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누구를 위해 짜는가를 생각하라.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 글을 남기신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틀 앞에 섰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떨림이 멈췄죠.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증명하려고 짜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비단을 만들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배틀을 지키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지키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요. 저는 북을 들었습니다. 세시를 감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한 올 한 올 마음을 담아 짤 겁니다. 저는 찢어진 명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어요. 촛불 아래서 찢어진 부분을 살폈죠. 실이 끊어진 곳을 손으로 따라갔습니다. 장력이 강했던 부분이었어요. 반대쪽은 느슨했죠. 그래서 찢어진 거였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잘라냈어요. 작은 조각들이 생겼죠. 무늬가 온전한 부분만 골라 모았습니다. 구름 무늬 하나, 학의 날개 하나, 꽃잎 몇 개. 모두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무늬는 선명했습니다. 조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어떤 건 색이 진했고 어떤 건 연했어요. 실의 꼬임도 달랐죠. 장력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장력에 대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청색 실은 백색보다 장력을 약하게, 염색한 실은 팽창하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염색한 실이 당겨지면서 팽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력이 달라진 거였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배틀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실을 새로 준비했어요. 청색 실의 장력을 조금 낮췄습니다. 백색 실은 그대로 두었죠. 북을 던졌습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요. 한 줄씩 무늬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실이 고르게 엮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무늬가 점점 선명해졌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비단 조각이 완성됐어요. 한 뼘 크기였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죠. 놀라웠어요. 무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구름이 흐르고 학이 날갯짓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이건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예술이었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한양에서 온 상단이 들렀어요. 객주 한 분이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죠. 저는 비단 조각을 품에 넣고 장터로 갔습니다. 객주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수염이 희끗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여러 비단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비단 조각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이 비단 좀 봐주시겠습니까? 객주가 눈을 들었습니다. 비단 조각을 받아들으셨어요. 햇빛에 비춰보셨죠? 순간 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삼키셨어요. 비단을 이리저리 돌려보셨죠? 이 무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주가 저를 쳐다봤어요. 누가 짰느냐? 제가 짰습니다. 이 무늬 예전에 궁중에서나 보던 결이다. 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단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어요. 이 빛의 흐름, 이 무늬의 깊이, 보통 솜씨가 아니다.
그때 윤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태겸 오라비도 따라왔어요. 객주가 비단을 보고 있는 걸 본 거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윤 영감이 물었습니다. 객주가 비단 조각을 들어 보이셨어요. 이 비단을 짠 배틀이 어디 있소? 저건 제가 가진 배틀로 짠 겁니다.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객주는 윤 영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죠? 정말 내가 짰느냐? 예, 제가 짰습니다. 객주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비단 조각 내가 사겠다. 얼마를 원하느냐? 아직 값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은백냥을 주겠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은백냥이라니요. 작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조각에 그런 값을 부르다니요. 윤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겸 오라비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죠. 객주가 은을 꺼내셨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 비단을 더 짤 수 있겠느냐? 예, 배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좋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비단을 더 짜두거라. 객주가 비단 조각을 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저는 손에 쥔 은을 내려다봤습니다. 무거웠어요. 열흘 동안의 밤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겸 오라비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윤 영감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배틀을 돌려주십시오. 사흘 뒤 객주가 다시 마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상단의 다른 상인들도 함께였어요. 모두 5명이었죠. 저는 뒤채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객주가 제 앞에 섰어요. 설빈, 제안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상단에 비단을 납품해 주었으면 한다. 소량이라도 좋다. 객주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한 달에 비단석 필만 짜주면 된다. 한 필당 은 50냥을 주겠다. 한 달에 은 150냥이었습니다. 1년이면 거의 은 2000냥이었죠. 큰오빠가 받은 놈보다 많은 값어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조건이 있습니까? 문의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다만 품질만 유지해달라. 객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옆에 선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윤 영감이 뒤채로 들어왔습니다. 태겸 오라비도 함께였죠. 두 사람은 객주를 보고 허리를 굽혔어요. 날이 제가 설빈이를 도와 비단을 생산하겠습니다.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웠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오래 비단 장사를 했습니다. 팔로도 잘 알고 있죠. 객주가 윤 영감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웃으셨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 배틀을 빼앗으려던 사람이시군요. 윤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객주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설빈, 내 뜻은 어떠하냐? 저는 윤 영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혼자 하겠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윤 영감의 입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객주가 손을 들어 막으셨죠. 알겠네. 그럼 계약을 진행하지. 객주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도 이름을 썼어요. 제 손으로 쓴 첫 계약서였습니다. 태겸 오라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잠깐, 그 배틀은 아직 제 것입니다. 약속대로 열흘 안에 증명하지 못했으니 객주가 태겸 오라비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증명하지 못했다고요. 이 비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객주가 품에서 비단 조각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짠 그 조각이었죠.
햇빛에 비추자 무늬가 살아났어요. 이 무늬는 궁중급입니다. 이런 비단을 짤 수 있는 배틀이 고물이라고요. 태겸 오라비가 말을 잃었습니다. 객주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기술은 저 여인의 손에 있습니다. 배틀은 도구일 뿐이죠. 객주의 말씀이 뒤채에 울렸습니다. 윤영감과 태겸 오라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객주가 저에게 은을 건네셨습니다. 계약금이었어요. 은백냥이었죠. 첫 납품은 2달 뒤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 품질을 지켜주게. 알겠습니다. 객주 일행이 떠났습니다. 뒤채에는 저와 태겸 오라비, 윤영감만 남았어요. 태겸 오라비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설빈아, 오라비가 잘못했다. 배틀을 돌려주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은을 품에 넣었습니다. 태겸 오라비를 쳐다봤어요. 배틀은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태겸 오라비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윤영감도 따라 나갔죠. 저는 혼자 뒤채에 남았습니다. 배틀을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든든했습니다. 이 배틀로 제 삶을 일으킬 수 있었죠. 품에서 은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고 제 가치를 증명한 증표였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꺼냈어요. 장터에서 되찾아온 거였습니다. 실을 사려고 팔았던 비녀였죠.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웃으셨겠죠. 딸이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서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손으로 길을 연 거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저는 해낼 수 있었어요. 배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죠. 그 결과가 지금 제 손에 있었어요. 밤이 왔습니다. 저는 배틀 앞에 앉았어요. 새 비단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마음을 담아 한 올 한 올 엮었죠. 북을 던질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빈아, 잘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도 났어요. 기쁨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죠. 비단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무늬가 피어났어요. 이번에는 매화꽃을 짰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새벽이 밝을 때까지 저는 배틀을 짰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설빈이라는 이름으로 제 손으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달 비단 석 피를 한양 상단에 납품했어요. 은이 쌓였죠. 작은 공방을 마련했습니다. 배틀도 2대 더 드렸어요. 그 사이 오빠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오빠 태겸은 논을 팔아 술과 노름에 탕진했다고 했어요. 둘째 오빠는 밭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죠. 셋째 오빠는 받은 집을 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오빠들이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해지고 얼굴은 수척했죠. 태겸 오라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빈아, 밥 한 끼만 살 길이 없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들을 바라봤어요.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죠. 배틀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라고 했어요. 밥상을 차렸죠. 오빠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태겸 오라비가 말했습니다. 설빈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빠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게으름, 술, 노름을 끊으십시오. 제 규칙을 지키면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공방에서 일하십시오. 실을 만들고 염색하고 비단을 다듬는 일입니다. 셋째 오빠가 물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말이냐? 조건을 지키신다면요? 오빠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태겸 오라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알겠다. 내 말을 따르겠다. 다른 오빠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빠들은 공방에서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죠. 손놀림이 빨라졌고 일의 순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방은 커졌어요. 배틀이 5대가 되었고 일꾼도 늘었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일을 배웠습니다. 저는 비단 공방의 주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뒤채에 사는 불구 여공이 아니었죠. 제 이름으로 비단을 만들고 제 손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새 비단을 짜고 있었죠. 북을 던지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준 건 배틀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나무 틀이 유산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른 걸 남기셨던 거였죠. 나를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들에게는 농가 밭과 집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재능을, 제 손끝에 담긴 가능성을 믿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배틀은 그 믿음을 일깨우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북을 멈췄습니다. 배틀을 쓰다듬었어요. 나무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봄꽃 향기가 들어왔죠. 밖에서 오빠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을 잡는 소리, 물감을 섞는 소리, 사람들이 웃는 소리. 공방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다시 북을 들었습니다. 배틀을 짰어요. 무늬가 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무늬였어요. 봄꽃과 나비, 그리고 하늘을 나는 학. 한 올 한 올 정성을 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음을 실에 담아 짰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비단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는 힘을 알았으니까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배틀이 노래했습니다. 딸각, 딸각.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북을 던졌어요. 실이 날씨를 가로질렀습니다. 작아 보이는 유산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배틀이 아니었어요. 저를 믿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죠. 그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